이화 줄거리. 격한 성미와 음주로 절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노지심은 쫓겨나는데 도화촌에서 우연히 산채에서 도적이 된 이충을 만났고 와간사에서는 떠돌고 있는 구문용 사진을 만난다. 대상국사에서는 노지심을 골치 아파하던 중 파라코들의 소굴인 채원의 일을 맡기는데 이곳에서 노지심은 표자두 임충을 만나 의기투합한다. 호걸 임충은 아내를 탐내는 고구의 아들이 꾸민 관계로 창주로 귀양가는 신세가 되고 도중에 죽임을 당할 처지에 처하지만 임충을 뒤따라온 노지심으로 인해 목숨을 구하게 된다. 그러자 엿새 되는 날 관영이 그를 부른다. 육겸에게서 돈을 받아먹고 제가 나를 어찌려고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며 임충이 가보니 천왕당 간수 소임을 풀고 앞으로는 대군 초료장을 가서 관리하라고 분부한다. 이 대군 초료장이란 동문 밖 시올이 되는 곳에 있어 다달이 정하여 놓은 초료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관리하는 사람의 임이라 얼마간 들어오는 돈도 있으므로 천왕당 간수 소임보다는 이를테면 승차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흉측스러운 계책일 줄을 임충은 꿈에도 모른다. 임충은 곧 이소희에게로 가서 작별을 고하고 천왕당으로 돌아가 짐을 꾸려 등에 지고 회한첩도는 허리에 차고 화창은 손에 든 다음 차발과 함께 초려장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엄동이라 검은 구름은 하늘을 덮고 바람은 크게 일며 분분히 한방눈이 상가들에 내린다. 도중에 주막에 들러 몇 잔 더운 술로 몸을 푼 다음 임충이 차발과 함께 초려장에 이르고 보니 주인은 삥 둘러 황토장이요. 양선 대문을 썩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7, 8간 초옥이 모두가 맞춰 쌓인 곳간이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초종안을 들여다보니 늙은 제수 하나가 외로이 불을 쬐고 앉아있다. 차발이 그를 보고 이른다. 관영께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으로 이곳을 관리시키시고 너는 대신 천왕당을 가서 지키라고 분부이시다. 얼른 교화를 끝내고 떠나거라. 늙은 제수는 열쇠 구러미를 내어 임충을 주면서 말한다. 냄비며 식기 등속은 그냥 두고 갈 터이니 잘 쓰시오. 나도 천왕당에다 그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왔소. 저 술 생각이 나거든 벽에 걸린 저 호리병을 들고 동대로로 가시면 술집이 있소이다. 그럼 편안히 지내시오. 늙은 제수와 차발이 돌아간 뒤에 임충은 혼자 남아서 불을 쬐고 있었으나 말이 집이지 사면벽이 모두 퇴락하여 바람이 그대로 안으로 들이쳐 한 대나 진배 없다. 이 집에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 날이 드는 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미장이를 불러다가 수리를 해야겠군. 그러나 당장 몸이 떨려 견뎌낸다는 도리가 없다. 임충은 늙은 제수가 동대로로 가면 술집이 있다는 말을 생각해내고 곧 행리 속에서 잔돈을 내어 품에 지니고 벽에 걸린 호리병을 떼어 창끝에 메어 달고 머리에 전립자를 쓴 다음에 재를 덮어 불을 묻고 눈보라를 뚫고 동대로로 술집을 찾아갔다. 술에 고기에 배불리 먹고 들고 왔던 호리병에도 하나 가득 술을 받은 다음에 임충은 한식경이나 지났어야 다시 밖으로 나와 좀 더 퍼붓는 눈보라를 뚫고 초료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종일 퍼붓는 눈에 가뜩이나 퇴락한 초옥이 그대로 쓰러져 버린 까닭이다. 불은 어찌 되었나 하고 살펴보니 눈에 덮여 불씨는 죽은 지 오래라 불이 날 염려는 없지만 당장 하룻밤이나마 어디서 드세나 하고 생각하니 심이 딱하다. 그러나 임충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술집을 찾아갈 때 도중에서 본 한 채 고묘이다. 그곳으로 나가서 우선 오늘 밤은 지내고 내일 밝은 대로 다시 무슨 도리를 차리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임충은 곧 그곳을 찾아갔다. 묘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전상에는 한 분 금갑산신을 모시었고 양벽에는 일개 판관과 일개 소기가 늘어서 있는데 따로 묘주도 없는 모양이다. 임충이 그 앞에 가 앉아서 호리병을 기울여 찬술을 그대로 몇 모금 벌컥벌컥 들이켰을 때다.
문득 밖에서 연에 무엇인가 타는 소리가 들린다. 괴이하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뚫어진 벽 틈으로 내어다보니 바로 초려장 안에서 불길이 활활 일어나고 있다. 저게 웬일인가? 한편으로 놀라고 또 한편으로 의아함을 맞이 않으며 곧 임충은 화창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불을 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한다. 밖에 소란한 발소리를 들은 까닭이다. 가만히 밖의 동정을 살펴보려니까 초려장으로부터 뛰어오는 사람은 도합 3명. 고르디 골라 임충이 들어있는 고묘 앞까지 이르러 처마 밑으로 들어서서 불구경을 하며 주고받는 수작을 들어보니 참으로 뜻밖이다. 이 계책이 그래 어떻습니까? 임충이 놈도 이번에는 갈 데 없이 죽었을 게 아닙니까? 관영과 차발 2분이 참말이지 애 많이 쓰셨소. 내 동경으로 올라가는 길로 고태위께 말씀드려 2분을 좋은 자리로 옮겨드리리이다. 고안의 병환도 이제는 나으시겠죠. 장교두도 사이가 살아있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한 게지 죽은 줄 알면야 싫단 말이 있을 턱이 없지. 그럼요. 아무튼 시원하게 잘 치워버렸습니다. 또 설사 제가 저 불길 속을 요행 빠져나와서 목숨을 잠시 보존한다 하더라도 대군 초려장을 태워버린 죄는 크니까요. 그러나 저러나 죽음은 면키 틀렸습니다. 한 명은 차발, 한 명은 육겸, 또 한 명은 부안이라 하는 자가 틀리지 않다. 하늘이 나를 어여삐 보시어 그 눈에 초옥이 쓰러졌던 게로구나. 집이 성한 채로 있어 내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들 애매한 죽음을 어찌 면하였겠느냐. 속으로 하늘에 살해하고 임충은 곧 오른손으로 화창을 고쳐잡자 왼손으로 묘문을 밀쳐 열고 밖으로 내다르며 이 개같은 놈들아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니 3명의 무리는 이제까지 불 속에 들어 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임충이 뜻밖에도 묘 안으로부터 내닫는 것을 보자 너무나 놀랍고 떨려 도망갈 생각조차 못한다. 임충은 먼저 차발이 옆구리를 한창에 찔러 거꾸러뜨리고 다음에 그제야 도망치려는 부안의 등을 찔러 죽이고 마지막으로 육겸을 잡아 칼로 가슴을 푹 찌르니 피를 쏟고 눈이애가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 임충은 3사람의 머리를 베어들고 묘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산신면전에 공탁 위에다 벌려놓고 호리병에 남아있는 찬수를 벌컥벌컥 한숨에 들이켠 다음 머리에 전립자를 쓰고 몸에 백보삼을 입고 한 손에 화창을 잡고 그대로 묘문을 밀치고 나서 동편을 향해 달렸다. 밖은 좀 더 그악스럽게 눈보라치는 밤길이다. 그 속을 무릅쓰고 그대로 달리기 1시경이나 되었을까. 밤이 들수록 더욱 심한 추위가 이제는 견뎌내기 어려웠을 때 문득 눈을 들어보니 전면 깊은 숲속에 수간 초옥이 서 있고 그 창틈으로 은은히 불빛이 새어나온다. 임충은 곧 그곳을 찾아갔다. 문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4~5명 장객이 삥 둘러앉아서 모닥불을 쬐고 있다. 임충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나는 노성령에서 심부름을 나온 사람이요. 눈에 이처럼 옷이 말짱 젖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잠시 불에 말려입고 가도 되겠소. 그 어렵지 않은 말씀이요. 이리와 앉으시오. 임충은 한 옆에가 끼어 앉아 얼마 동안은 말없이 옷을 말리고 있었으나 문득 곁에 놓인 항아리에서 술 냄새가 은근히 풍기는 것을 보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술이 있는 모양인데 한 잔 나눠주시겠소. 술값은 후이 쳐서 드릴 테요. 암만을 준대도 못하겠소. 우리는 노적 곳간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인데 이 추위에 몸을 풀려 몇 잔 하려는 것을 그래 우리 먹기도 모자라는 터에 노영 차례가 갈 듯 싶소. 그러지 말고 그저 2잔만 먹게 해주시오. 글쎄 안 된대도 그러는구먼. 그러지 말고 꼭 한 잔만 주시구려. 안 된다면 그만이지 이 사람이 웬 잔소리가 이리 심해. 불을 쬐게 하여 준 것만 하여도 뭘한데 술까지 또 달라고. 염치도 참 좋다. 냉큼 나가지 못하겠느냐. 안 나갔다가는 다리 뼈다귀가 성하질 못할 게니. 임충이 크게 노하여 창끝으로 모닥불을 두수시니 불똥이 튀어 그중 늙은 장객의 수염을 태운다. 이것을 보자 장객들도 크게 노하여 일제히 임충에게로 달려들었으나 물론 그의 적수가 아니다.
화창자루로 한두 번씩 얻어맞자 그대로 앞을 다투어 도망들을 가버렸다. 임충은 홀로 남아 항아리에 든 술을 반 넘어 들이켜고 곧 문을 나서자 그대로 밤길을 또 달렸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몸에 취기가 크게 발하여 그는 두오마장을 다 못 가서 마침내 눈속에가 쓰러지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임충에게 얻어맞고 도망을 하였던 장객들이 20여 명의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뒤를 밟아와 보니 이 꼴이다. 그들은 힘 안 들이고 임충을 단단히 결박한 다음 어깨에 떠매고 돌아갔다. 날이 훤히 밝았을 때 임충이 눈을 떠보니 뜻밖에도 몸은 결박을 당하여 크나큰 장원 안에 뉘어있는 바 되어 있다. 어인 영문을 몰라 소리쳐 사람을 부르려니까 간밤에 수염을 끄슬리운 노인을 위시하여 수십 명 장객들이 각기 손에 곤봉을 들고 달려나와 함부로 친다. 결박을 당한 몸이 꼼짝을 못하고 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장원의 주인인 듯 싶은 사나이가 뒷짐을 지고 나와 이 광경을 보자 묻는다. 웬 사람을 그리들 치느냐? 예, 어제 간밤에 노족 곳간에 들어왔던 도둑놈인뎁쇼. 뭐 도둑이라. 주인은 장객들의 어깨 너머로 임충을 한번 보자. 이놈들 물러나거라. 곧 소리를 가다듬어 그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아니 임교두께서 이게 대체 웬일이십니까? 하고 황망히 묶은 것을 풀어주니 그는 곧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소선풍 시진으로 이곳은 그의 동장이었던 것이다. 임충이 간밤에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자 시진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형장의 명도가 참으로 기구도 하십니다. 그래도 이렇듯 제 집으로 이끌리어 오시기가 불행 중 다행이시지요. 일변 장객에게 명하여 새 옷 한 벌을 내어오라 하여 갈아입게 하고 일변 술과 음식을 내어 접대한다. 임충은 그의 두터운 정의를 깊이 살해하며 머물러 있는 채 5-6일을 지냈다. 그러나 살인범인을 관가에서 그냥 내버려 둘 리는 없는 일이다. 창주 노성의 관영에게서 급보를 받자 주유는 크게 놀라 곧 이를 공문첩에 올린 다음 주포 인원을 내어 수하 군교를 데리고 연양여급의 도점 촌방을 낱낱이 뒤져 임충을 잡으라 영을 내리니 상금이 3,000관이라 각저 촌방이 이 소문으로 왁자하다. 말을 전하여 듣자 임충은 마치 바늘방석에나 앉은 듯 심히 불안하여 곧 시진을 보고 말하였다. 관사에서 저렇듯 저를 잡으려 든다 하니 만약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누를 대간인에게까지 끼치고 말 것이라. 오늘로 곧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염치 없는 말씀이나 약간 노자를 주선하여 주신다면 이 몸이 요행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태상 같으신 은혜의 10,000분의 1이 남아 갚아올리오리다. 시진이 말한다. 형장께서 이곳을 떠나시겠다면 내 한봉 서신을 써드릴 터이니 양산박으로 가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 양산박이 어딥니까? 양산박이란 산동 제주 가나의 수양으로 방언이 800여리입니다. 지금 3명의 호걸이 그곳에 산채를 점거하고 있으니 첫째 두령은 백이수사 왕윤이요, 둘째 두령은 모착전 두천이요, 셋째 두령은 울리금강 송만이지요. 수하에 700~800명 졸개를 두어 노략질을 마음대로 하되 천하에 드문 험한 요충지라 관가에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터입니다. 그 세 두령가는 일찍부터 제가 잘 아는 사이라 이제 글을 써드릴 터이니 그리로 가셔서 화를 피하여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그만 다행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선 죄지은 몸이 창주성을 빠져나가기도 수월치 않은 노릇이다. 창주 도구에는 2명 군관이 바로 길목을 지키고 있어 오고 가는 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일이 그 신분과 내력을 캐오물은 다음에야 비로소 관을 지나게 하는 터이다. 시진은 한동안을 궁리한 끝에 임충의 행리를 수습하여 먼저 1명 장객에게 지워서 관을 나가 기다리게 한 다음 수십 명 일행인마가 모두 궁전 기창을 띠고 여러 필 사냥개를 앞세우고서 창주 도구로 향하여 나아갔다. 일행 인마 속에 임충이 다른 장객들이나 한 모양으로 차리고 들어있을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바가 못 된다. 일행이 관 앞에 이르자 관을 지키고 있던 2명 군관이 분주히 몸을 일으켜 대간인 사냥 나가십니까?
저희도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는 체를 한다. 원래 그들은 시진의 장원에 머물러 있은 일이 있어 피차에 잘 아는 터이다. 시진은 곧 말에서 내려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 하였다. 아, 무에 어려우시오. 함께 가십시다 그려.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실은 살인범 임충을 잡으러 나온 길이라 여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려. 그 임충이라면 바로 우리 일행 속에 숨어 있는데 그래 눈앞에 두고도 모르시겠소. 하하하, 글쎄 말씀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거립쇼. 그럼 우리 일행은 이대로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겠소. 특별히 그냥 나가시게 하여 드릴 터이니 돌아오시는 길에 꽁이나 두어 마리 나눠주십시오. 그 좋은 말이요. 이리하여 일행은 무사히 관을 벗어났다. 그들이 한 10여리쯤 말을 달려가 보니 먼저 짐을 지고 나선 장객이 길가에서 등대하고 있다. 임충은 곧 말에서 내려 옷을 갈아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머리에 홍영 전립을 쓰고 등에 짐을 지고 손에 곤도를 잡은 다음에 시진에게 절하여 작별을 고하고 멀리 양산박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나 분분히 눈 내리는 어느 날 저녁 호숫가에 서 있는 주점을 찾아들어 술과 안주를 명한 다음에 임충이 양산박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술집 주인은 대답한다. 이에서 양산박이 오리가 미쳐 못되지요마는 물길이 되어 배편을 얻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곧 배 한 척만 얻어주시오. 아, 이 눈에 날조차 저물었으니 배를 어디 가서 얻어보겠습니까? 사례는 내 후회할 터이니 좀 수고를 하여 주시오. 그래도 말해볼 것이 도무지 없는 거려. 임충이 하는 수 없이 다시 술잔만 거듭하려니 광대무변한 천지간에 몸둘 곳이 전혀 없어 이렇듯 천리타양의 도적의 소굴을 찾는 신세가 된 것에 생각이 이르자 불현듯 지난날 서울 거리를 거닐며 놀던 생각이 나서 애끓는 한숨이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나도 전일에는 80만 금군교두로서 매일같이 육가삼시를 할보하던 몸이 뜻밖에도 고구의 흉계에 빠져 이렇듯 집이 있어도 돌아갈 길이 끊기고 나라가 있어도 용납되지 못하여 명도가 기구하고 신세가 적막하니 이 회포를 대체 무엇을 빌어서 풀어볼 것인가. 한숨 짓기를 맞이 않다가 임충은 마침내 한때 주응이인대로 주인에게서 붓과 벼루를 빌어 백분벽상에 한수 8,9,5온시를 초하였다. 수고 나자 붓을 던지고 다시 술잔을 기울이려 하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나이가 등 뒤로 와서 어깨를 치고 내 참 대담도 하구나. 창주에서 죽을 죄를 짓고 얘 와서 이러고 앉았느냐. 임충이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머리에 남모를 쓰고 몸에는 초피오를 입고 발에는 장피아를 신은 신체가 장대하고 상모가 당당한 사나이다. 임충은 속으로 은근히 경계를 하며 아니 누구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오. 누구는 누구야. 표자도 임충이지. 표자도 임충이란 듣도 못했소. 내 성은 장이요. 하하하. 벽상에다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써놓고도 속이려 드느냐. 내 과연 임충이라면 내 나를 잡아다 관가에다 바칠 생각이냐. 하하하. 아니요.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으니 저리로 같이 들어가십시다. 임충이 그를 따라 그 뒤 수정으로 들어가자 그 사나이는 자리를 권하고 예를 베푼 후에 은근히 묻는다. 형장께서 아까 우리 집 사람에게 양산박 가는 길을 물으시나 보던데 거긴 대체 못하러 가시고자 하시오. 임충은 바른 대로 대답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천하에 몸둘 곳이 없어 산채로나 찾아 들어가 볼까 하고 그러오. 뉘게서 양산박 말씀은 들으셨소. 창주 친구가 일러주더군요. 창주 친구라니 그럼 소선풍 시진이 아니오. 어떻게 아시오? 시대관이니 산채의 대왕과는 일찍부터 교분이 두터워 근자에도 서로 서신왕래가 있는 터이요. 원래 왕두령 왕륜이 양산박으로 들어오기 전에 두천과 함께 시대관인을 찾아가 그 장원에 머물며 신세도 많이 졌지요. 형장은 대체 뉘시오. 나는 왕두령의 수와 이목으로 기주 기수연 태생 죽이라는 사람이요. 왕두령의 분부로 이곳에다 술집을 차리고 앉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마한약을 탄 술을 먹이고 재물을 뺏어오는 터인데
형장은 들어오시자 즉시 양산박 가는 길을 물으시기로 감히 하수 못하고 동정을 살피던 중에 벽상에 써놓으신 시로 비로소 천하호골이신 것을 알았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소 그려. 그러나 배편이 도무지 없다니 어떡하오. 그건 아무 염려 마시오. 다 도리가 있소이다. 오늘 저녁은 예서 쉬시고 오경에 저와 함께 산채로 들어가십시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주기는 임충을 깨워 함께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자 한편 창문을 밀어 열치더니 작화궁에 향전을 메어 맞은편 갈대 우거진 속을 바라고 쏘니 이것이 군호인 듯 싶어 얼마 되지 아니하여 4~5명 졸개가 한척 해선을 바삐 몰아 바로 수정 앞으로 온다. 주기는 곧 임충을 이끌어 함께 배를 타고 물을 건넜다. 배가 금사탄에 닿자 주기를 따라 산채로 올라가며 임충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길 양편에 빽빽하게 서 있느니 모두가 아름드리 큰 나무요. 산 중턱에 한 채 당금정자를 지나자 큰 관문 하나가 앞을 막고 섰는데 관 앞에는 칼, 창, 검, 극, 궁, 노, 과, 모 등 속에 병장기가 숯불처럼 서 있고 사면에 쌓여 있는 것은 도시 내목 포석들이다. 졸개 하나가 선통을 하러 그들 앞을 달려갔다. 두 사람이 관문을 지나자 길 좌우에 대호 깃발이 바람에 어지러이 번뜩이고 다시 두 곳 관해를 지났어야 비로소 산채 문 앞에 이르는데 사면을 삥 둘러 험하고 높은 산 한가운데 거울같이 편편한 평지가 가히 사방 4~500장은 되어 보인다. 정문을 들어서서 주기가 임충을 인도하여 마침내 취의청 위에 오르니 가운데 교위에 앉아있는 이가 바로 백이수사 왕륜이요. 왼편 교위에 앉아있는 이가 모착천 두천이요. 오른편 교위에 앉아있는 이가 운리금강 송만이라. 임충이 예를 베푼 다음에 찾아온 뜻을 고하고 정중하게 시진의 서신을 올리니 왕륜은 받아보고 나서 그를 정하여 넷째 교위에 앉게 하고 주기에게는 명하여 5째 교위에 앉게 한다. 곧이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연이 벌어졌다. 그러나 왕륜은 수하에 수백 명 졸개를 거느리고서 산채의 대왕으로 있는 몸이건만 도량이 힘이 좁은 자다. 그는 임충에게 은근히 술을 권하면서도 속으로는 땅궁리를 한다. 나는 본래 급제 못한 수제로 두천 송만과 우연히 이곳으로 들어와 이렇듯 허다한 무리를 거느리고 지내나 무예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두천이나 송만도 보통 기량에 지나지 않는 터에 저 임충으로 말하면 경사에서 금군교두를 지냈다 하니 무예가 반드시 출중할 것이라. 만약 함께 지내보아 우리들의 수단을 알게만 된다면 제가 필시 우리를 업신여겨 이 산채를 빼앗으러 들 것이 아니겠는가. 소선풍 시진이 정중한 서신을 보내 청거를 한 터에 박절하게 물리치는 것이 도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환이 될 것이니 아주 일찌감치 다른 데로 쫓느니만 못할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왕륜은 졸개에게 명하여 소반에 50냥 백은과 2필 저사를 담아 내오게 한 다음 술잔을 멈추고 임충에게 말하였다. 시대관인께서 모처럼 조카를 우리 산채에 청거는 하셨소마는 양식도 넉넉하지 못하고 거처하실 곳도 만만치가 않아 호걸이 계실 만한 곳이 못 되니 박한 살에 남아 허물 말고 받으신 다음에 어디 다른 곳으로나 가보시도록 하시지요. 뜻밖의 말에 임충은 놀랐다. 이 사람이 천리를 멀다 않고 이곳에 찾아온 것이 결코 은자와 비단을 위한 노릇이 아닙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수하에 거두어만 주신다면 삼가 견마의 수고로움을 사양 않을 생각이니 세 분 두령께서는 깊이 통찰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왕륜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 주기가 한마디 한다. 우리 산채가 양식은 과연 넉넉치 않으나 멀고 가까운 곳 몇 곳만 털고 보면 될 일이요. 또 산에 나무가 많으니 큰 집을 새로 짓는다기로 어려울 일이 무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대가님께서 모처럼 청거하신 분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게 한다면 뒷날에라도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의리 모르는 사람이라 하실 것입니다. 두천과 송만도 역시 임충을 산채에 머물러 있게 함이 옳다고 주장하였으나 왕륜은 좀처럼 듣지 않다가 마침내 난데없는 말을 꺼낸다. 만약 조카가 진심으로 우리 산채에 들어올 생각이라면
투명장을 들여놓은 다음에라야 되겠소. 이 사람이 글을 배워 아는 터라 지필만 빌려주신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곧 써서 바치겠습니다. 임충은 즉시 대답하였으나 곁에 있던 주기가 웃으며 일러주는 말을 들어보니 이곳에서 말하는 투명장이란 결코 심상한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산 사람의 머리를 베어다가 두 마음 없는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다. 왕류는 말한다. 사흘 안에 투명장을 들여놓아야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이곳을 떠나야만 할 줄로 아시오. 산 사람의 모가지가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하여질 까닭이 없는 노릇이다. 왕류는 어떻게든지 하여 임충을 쫓아버릴 생각이었다. 그것을 눈치 못 채는 임충은 아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 지향 없는 발길이 어디를 또 찾아가야 옳을 것인가. 그는 마침내 응낙하고 졸개 한 명을 빌어서 데리고 이튿날 산을 내려와 배로 물을 건넌 다음 으슥한 처소를 가려 몸을 숨기고 오직 사람이 지나기만 고대하였다. 5. 청면수 양지. 그러나 첫날은 헛일이었다. 둘째 날도 부질없이 저물었다. 관가에서도 그 형세를 꺼리어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무서운 산적대가 살고 있는 양산박 근방을 사람들이 그처럼 생각 없이 지나다닐 리가 없는 노릇이다. 첫날은 날이 저물도록 사람은커녕 강아지 한 마리 보지 못하였고 둘째 날은 행인이 있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너무 수요가 많아 한 300명이나 되는 객상들이 때를 지어 지나는 터라 임충은 감히 손을 내놓지 못하였다. 날이 저물자 그대로 산채로 돌아가니 왕류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고 한마디 한다. 내 사흘 기한을 주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투명장을 들여놓지 못하였으니 만약 내일도 못하여 놓겠거든 구태여 다시 산으로 올라올 것도 없이 바로 어디 다른 데로나 가보시도록 하시오. 임충은 자기 처소로 물러나와 오직 긴 한숨으로 밤을 새웠다. 박는 날이 마지막 기한인 제3일이다. 임충은 조반을 치르자 다시 졸개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나루를 건너 산 아래 동편 숲속에다 몸을 숨기고 한나절을 기다리나 역시 한 사람의 행인도 구경할 수 없다. 임충은 마침내 졸개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도시 내 운수가 불길한 탓인가 보다. 더 기다려보면 뭘 하겠니? 그 행리를 이리다오. 저물기 전에 숫째 다른 데로나 가버리는 것이 상책일까 보다. 그러나 졸개는 그 말에는 대답이 없이 한편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른다. 오, 저기 한 사람이 옵니다. 임충이 그 편을 바라보니 과연 멀리 저편 산언덕 아래로 한 사나이가 등에 짐을 지고 이 편을 향해 오고 있다. 임충은 기뻤다. 이제 되었다. 입속말로 한마디 중얼거리고 그는 그대로 곤도를 휘두르며 숲속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임충이 뛰어나와 길을 막는 것을 보자 그만 혼비백산하여 지고 있던 짐을 내어 던지고 그대로 몸을 돌려 달아난다. 임충은 죽기로 그 뒤를 쫓았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 그는 졸개를 돌아보며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쉬었다. 내 명도가 궁색도 하구나. 사흘을 별러 모처럼 만난 놈을 이처럼 놓쳐버리고 말다니. 졸개가 위로한다. 사람은 못 죽이셨지만 그래도 짐은 빼앗았으니 이것이라도 가지시고 우선 왕두령께 좋도록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하여튼 너는 짐을 가지고 먼저 산채로 돌아가거라. 나는 예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 기다린 보람은 있었다. 행인이 버리고 간 짐을 지고 졸개가 산채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나이가 산 언덕 아래로부터 이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해 온다. 임충은 기쁨을 맞이 않으며 곧 곤도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이를 보자 그 사나이도 박도를 꼬나 잡으며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 내 이 강도놈아, 냉큼 내 행리를 못 내놓겠느냐. 내가 아직 내 소식을 몰라 이러렸다. 한다. 임충이 다시 한번 그 사나이의 행색을 살펴보니 머리에는 범양 전립을 썼고 몸에는 백단 자정삼을 입었고 다리에는 청백간도 행전을 쳤고 발에는 장피말에 대우 우방화를 신었으며 신장은 칠척 오륙촌에 뺨에 큼직한 점이 있고 귀 밑에 붉은 수염이 나서 상모가 괴이한 사람이
박도를 꼬나잡고 섰는 모양은 무예에도 그 수단이 결코 범상치 않을 듯 싶다. 그러나 그를 털끝만치라도 겁낼 임충이 아니다. 지난날에 동경 80만금 군교두로 표자두 임충이라면 천하에 모를 리가 없는 몸이다. 두 호걸의 두 자루칼은 마침내 서로 마주쳤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30합이 넘어도 좀처럼 승패가 나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시 10여 합을 싸웠을 때 문득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두 분 호걸은 잠시 손들을 멈추시오. 임충이 몸을 뛰쳐 나서며 그 편을 바라보니 나루 건너 산언덕 위로부터 백이수사 왕륜이 두천 송방과 함께 수많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내려온다. 임충과 함께 푸른 점 박힌 사나이도 칼 잡은 손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그들 일행은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오자 왕륜이 다시 입을 연다. 두 분의 검술이 과연 신출귀몰하시오. 헌데 이분은 표자두 임충이시거니와 얼굴 푸른 친구는 뉘라 하시오. 원컨대 성명을 통합시다. 그 사나이는 대답한다. 나는 오후 양영공의 후손으로 양지라는 사람이오. 일찍이 무고에 뽑히어 전사제사관이 되었더니 도군 황제의 칙명을 받잡고 9명 동관과 함께 태오가에서 화석강을 날라오는 중에 뜻밖의 풍랑을 만나 이만황하에서 배가 전복되었구려. 화석강을 잃고 그대로 경사로 돌아갈 도리가 없어 다른 곳으로 몸을 빼쳐 화를 피하고 지내왔는데 풍문에 들으니 조정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다 하기로 지금 동경으로 가서 다시 전이 벼슬 자리를 구하려 하는 터요. 사정이 이러하니 내게서 뺏은 행리는 순순히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의 내력을 듣고 나자 왕륜은 말한다. 그러면 조카가 바로 청면수 양지가 아니오. 내 작후는 어찌하시오? 내 수년 전에 동경에 과거 보러 올라갔다가 조카의 대명은 일찍이 들었소. 오늘 이처럼 만난 터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니 함께 산채로 가서 우리 술잔이나 나눕시다.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양잡고 술 두어 치위청 위에서 크게 연석을 베풀고 왕륜은 은근히 양지에게 술을 권하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한다. 양지의 무예수단이 결코 임충만 못지 않으니 두 사람을 함께 산채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두 호걸이 서로 저편을 눌러 내 자리가 도리어 온전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과연 묘책이라 생각하고 그는 양지에게 부디 산채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고 권하였으나 양지는 듣지 않는다. 그는 임충과 달라 구태여 도적의 소굴에 몸을 숨길 것도 없이 경사로만 올라가면 떳떳하게 다시 벼슬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하룻밤을 양산박에서 묵고는 그대로 산에서 내려갔다. 왕륜은 본인은 아니었으나 또한 어찌할 길이 없다. 임충에게 마침내 넷째 교의를 주어 산채에 머물러 있을 것을 허락하였다. 산에서 내려온 양지는 그로써 수일 지나 무사히 동경에 이르자 곧 지니고 온 금은 재물을 내어 추밀원 상하에 손을 후이 쓰고 어떻게든 전에 지낸 전사부제사 벼슬을 다시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고태위 고군은 재물만을 탐내는 소인이다. 양지의 뇌물이 적은 것을 보자 그는 크게 노하여 양지가 올린 문서를 먹으로 후려버리고 좌우에 명하여 그를 밖으로 밀어내쳤다. 양지의 울적한 심사야 일러 무엇하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왕륜이 권하는 대로 양산박에 머물러 있을 것을 그랬나 하고 생각하였으나 부모에게서 받은 청백한 몸을 차마 더럽힐 수는 없었다. 달리 어디로든 가서 무슨 방도를 차려보기로 하자. 양지는 곧 동경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벼슬자리 얻어보느라 약간 있던 금은 재물을 모조리 쓰고 몸에 푼전을 지니지 않은 신세는 당장 객점에 밥값샘도 못할 지경이다. 양지는 생각 끝에 자기 집에 오랫동안 전하여 내려오는 보도를 들고 나가 돈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곧 행리 속에서 보도를 꺼내 들고 마행가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한식경이나 조이 지나도록 누구라 한 사람 값을 묻는 이가 없다. 양지는 좀 더 사람 왕래가 잦은 곳으로 가볼까 하고 천안주교 다리 위로 갔다. 그곳에 가 서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문득 사람들이 어지러이 달리며 범이 온다, 범이 와 하고 양지에게도
여보, 멀거니 서 있지 말고 어서 몸을 피하시오. 하고 일러준다. 동경 한복판, 더구나 백주대낮에 범이 나온다니 어인 말인가. 양지가 괴이하게 생각하며 그대로 서서 동정을 살피려니까 저편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술이 크게 취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이편을 향해 온다. 그는 본래 몰모대충 우이라고 경사에서도 이름난 파랗고로 허구한 날 거리에 나와서는 갖은 행패를 다 부려 개봉부 간원들도 우이라면 머리를 내두르는 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모습만 얼씬하면 범이 나타났다고 그저 몸들을 피하기에 골몰인 것이나 양지야 물론 이 소식을 몰랐고 서로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를 두려워할 사람도 아니었다. 우이는 비틀걸음으로 양지야까지 오자 걸음을 멈추고 한마디 묻는다. 그 칼 몇 푼에 파는 거야? 천하에 드문 보도 요만은 3,000관이면 팔겠소. 뭐 3,000관이라고? 무슨 정신없는 수작이야. 30문짜리 식칼로도 젠장할 고기도 잘 썰고 두부도 잘 베는데 그래 그게 뭐라고 3,000관이나 달라는 거야. 가게에서 파는 백철도하고는 다르지요. 무에 어떻게 다르단 말이야. 첫째, 이 보도는 굴이나 쇠를 베되 날이 휘는 법이 없고, 둘째, 털을 갖다 대고 불면 날이 닿기가 무섭게 베어지고, 셋째, 이 칼로는 사람을 죽여도 피가 묻지 않소. 네, 그럼 동전을 베어볼 테냐. 가지고만 오시오. 몇 조각이든 내드리이다. 우이는 곧 다리 모퉁이 향초포 안으로 들어가서 당삼전 20잎을 얻어가지고 나와 다리 난간 위에다 놓고 말하였다. 내 어디 한 칼로 두 쪽을 내보아라. 내기만 하면 내 3,000관에 살 것이니. 이때 행인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해도 모두 먼발치로 서서 하회를 궁금히 여긴다. 양지가 20잎 동전을 가지런히 포개 놓은 다음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칼을 번쩍 들어 한 번 내리치니 20잎 동전이 두 쪽이 나서 40잎이 된다. 보는 사람 모두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이가 없다. 우이는 심사가 뒤틀렸다. 내 둘째 조목은 뭐라고 했지? 털을 대고 불면 날에 닿기가 무섭게 베어진다 했소. 우이는 곧 저의 머리털을 연남은 게 뽑아서 양지를 주며 내 어디 해봐라. 양지가 말없이 받아서 칼날 위에다 대고 입으로 한번 훅 부니 머리털은 개개의 두 동강이 나서 분분히 땅 위에 떨어진다. 보는 이들이 더욱 갈채하기를 맞이 않는다. 우이는 화를 벌컥 내며 내 셋째 조목은 못이랬다. 사람을 죽여도 칼날에 피가 묻지 않는댔소.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봐라. 금성 안에서 살인이 가당키나 한 마리요. 정 그러면 대신 강아지라도 한 마리 끌어오시오. 예, 이놈의 수작 봐라. 내 애초에 사람을 죽인댔지 개를 죽인다곤 하지 않았지 않느냐. 안 살 테면 안 사도 좋으니 남 성가시게 굴지 말고 어서 갈 길이나 가보시오. 뭐 성가시게 굴지 말고 갈 길이나 가보라고. 그럼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어디 그 칼로 나를 베어봐라. 그래도 피가 묻지 않는다면 내 살 테니. 내 노영하고 원수진 일이 없는 터에 까닭 없는 살인을 왜 하겠소. 우이는 와락 달려들어 양지의 멱살을 잡았다. 그 칼을 내게 팔아라. 살 테면 돈을 가져오시오. 돈은 없는걸. 돈 없이 멱살만 잡고 어떡할 생각이오. 돈은 없지만 칼이 탐이 나서 그런다. 내 선선히 나를 주든지 못 주겠거든 나를 죽여라. 말을 마치자 곧 주먹을 들어 양지를 치니 참을 만큼은 참아온 그였으나 이에 이르러서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멱살 잡은 손을 획 뿌리치고 다시 덤벼드는 놈의 가슴을 향하여 보도를 한번 내두르니 동경 일판에서도 이름난 파랗고 우이는 소리 한마디 질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 위에가 사지를 뻗고 만다. 뜻밖의 일을 저지르고만 양지는 하늘을 우러러 한번 탄식한 다음 곧 개봉부로 나가 자수하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는 것은 예부터 정하여 있는 법도이나 본 사람들의 증언이 양지에게 유리하였고 또 죽은 자가 관가에서도 머리를 내두르던 우이라 부윤도 양지의 죄상을 가볍게 생각하며 척장 20대를 친 다음 북경 대명부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 북경대명부 유수사는 양증서라는 이로 휘는 새거리니 바로 동경 당조태사 채경의 사위다. 일찍부터 양지의 이름을 들어 아는 터라 곧 그를 뽑아내어 군중 부패를 삼고는 싶으나 다만 귀양살이 온 죄인을 그처럼 단번에 발탁하였다가는 모든 사람의 공론이 또한 두려운 일이라 양중서는 마침내 영을 내려 군종사로 하여금 대소제장 인원에게 널리 고시하여 내일 동강문으로 나가 교장에서 무예를 연시하도록 이르게 하고 그날 밤 양지를 청전에 불러들여 은근히 물었다. 내 너를 군중부패로 삼을까 하거니와 내 무예는 과연 어떠한지. 양지는 공손히 아뢰었다. 소인이 본래 묵가 출신으로 일찍이 전사부 제사를 지냈사오며 18반 무예는 어릴 적부터 배워 익힌 터이오라. 실력이 남에게 과히 떨어지지는 않을 줄로 아뢰옵니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갑옷을 내주었다. 날이 밝자 양중서는 일찍 조반을 마치고 곧 말에 올라 동강문 교장으로 나가니 연무청 좌우 양편에는 간원, 지휘사, 단련사 등이 서열대로 늘어섰으며 장대 위에는 또 두령도감이 서 있으니 한 명은 이천왕 이성이요 또 다른 한 명은 문대도 문달이다. 두 사람 모두 만명을 당해낼 용맹이 있는 터이다. 양중서가 연무청 위에 자리 잡고 앉자 장대 위에 환기가 바람에 나부끼며 금고수들이 일제히 삼통화각과 북을 울리고 다시 장대 위에 정평기가 나부끼자 북소리 울리는 곳에 500군사가 각각 기계를 손에 잡고 좌우로 나뉘어 서며 또다시 백기가 장대 위에 나부끼자 마군들이 일제히 말타고 진전에 나선다. 양중서는 부패군 주군을 앞으로 부르고 다시 양지를 나오라 하여 영을 내렸다. 내 비록 죄를 짓고 이곳에 왔다 하나 본래 동경전 사부 제사군관을 지냈다 하니 사방의 도적의 무리가 창궐하여 나라가 바야흐로 사람을 쓰는 이때 내 감히 주군과 더불어 창법을 시험하여 능히 이긴다 하면 내 너에게 주군의 벼슬을 내릴까 한다. 그리하여 양지에게 한필 전말을 내리고 다시 갑장고 수행관리에게 명하여 군기를 내어주게 하니 두 사람은 영을 받들고 연무청 앞을 물러가 각기 장속을 어미하고 문기 아래 말을 내었다. 두 사람이 쓰는 군기는 창은 창이되 창첨을 뽑아버리고 전편으로 끝을 싼 다음 백해를 흠신 묻힌 것으로 두 사람이 다같이 입은 검은 점포 위에 흰 점에 많고 적은 것을 보아 승패를 가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군은 도저히 양지의 적수가 아니었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40~50합에 주군의 점포는 흰점 투성이가 되었으나 양지는 겨우 어깨에 한 점을 맞았을 뿐이다. 양중서는 곧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주군의 벼슬을 풀고 양지로 하여금 대신하려 하였다. 이를 보고 간군 병마도감 이성이 나와서 아랜다. 주군이 본래 창법에는 생소하고 국마에 능숙한 터이니 단지 창법에 졌다 하여 곧 벼슬을 푸신다면 두려울건대 모든 무리가 불복할까 합니다. 다시 주군에게 영을 내리시어 양지와 궁수를 시험하게 하시는 것이 어떠할지요. 양중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곧 두 사람에게 영을 내려 서로 궁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투어 보게 하였다. 그러나 궁술 역시 주군은 양지에게 미치지 못한다. 주군이 평생 재주를 다하여 쏜 화살 세대를 양지는 혹은 몸을 틀어 피하고 혹은 활로 쳐서 떨구고 혹은 손으로 잡아 막았으나 주군은 양지가 쏜 첫 화살을 피하지 못하여 왼편 어깨에 맞고 그대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군정사로 하여금 문안을 드리라 하여 바야흐로 양지로 주군의 직역을 대신 맡게 하려 할 때 문득 계단 아래 왼쪽으로부터 한 장수가 뛰어나오며 아랜다. 주군이 본래 병이 있어 아직도 쾌차하지 못하였으니 그 수단이 양지에 미치지 못하기도 괴이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소장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번 양지와 무예를 시험하여 보고 싶사오니 만약 소장이 털끝만치라도 그 수단이 양지에 못하옵거든 주군도 그만두시고 곧 양지로 소장의 직역을 대신 맡게 하십시오. 비록 죽는 한이 있기로 원망하니 하오리다.
양지가 황망히 눈을 들어 그 사람을 보니 키는 7척이 훨씬 넘고 얼굴은 둥글며 귀는 크니가 바로 위풍이 늠름하고 당당하다. 이는 딴 사람이 아니라 대명부에서 첫손 꼽는 무장 정패군 삭초로 성미가 유달리 급하여 일만 있으면 남보다 먼저 내다르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급선봉이라 부르는 터이다. 양중선은 마침내 이를 허락하였다. 두 사람은 곧 그의 앞을 물러나와 장속을 어미하고 북소리 울리기를 기다려 각기 말을 몰아 교장 한가운데로 내달았다. 삭초는 한자루 금잔부, 양지는 한자루 혼철 점강창, 서로 평생 재주를 다하여 싸우기 50여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가누지 못하니 보는 자가 모두 어린 듯 취한 듯 입을 열어 한마디 소리를 내는 이가 없다. 병마도감 이성과 문달은 두 사람을 그대로 더 싸우게 두어 어느 편이 상하더라도 안 될 일이라 하여 황망히 기패간에게 명하여 싸움을 그만두게 한다. 양지와 삭초는 그제야 수중의 군기를 거두고 말머리를 돌려 각자 본진으로 돌아가 오직 양중서의 장령이 내리기만 기다린다. 이성과 문달은 곧 양중서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두 사람의 무예가 모두 남에게 뛰어나 서로 고화를 가릴 수 없으니 바라옵건대 상공께서는 다 같이 중히 써주십시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백은과 표리를 상주고 이어서 군정사를 불러 두 사람을 다 함께 강군 제할사로 승차시켰다. 이 뒤로 양중서는 더욱 양지를 사랑하여 한시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삭초도 또한 양지의 무예가 높은 것에 자연 공경하는 생각을 금하지 못하였다. 앞서 말하였던 바와 같이 양중서는 동경 당조 태사 채경의 사위로 그의 오늘날의 부귀와 공명은 그의 장인에게 힘입은 바가 큰 터이다. 그 은혜를 갚으려 생각하는 양중서는 6월 보름 채태사의 생신날을 기약하여 10만간의 예물을 경사로 보내려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꺼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중도에서 출몰하는 도적의 무리들이다. 지난해에도 허다한 기물과 금주 보패를 사서 올려보냈던 것이나 길을 반도 채 못 가서 도적에게 모조리 검략당한 채로 지금에 이르도록 재물도 못 찾고 도적도 못 잡은 터이다. 올해는 장종 궁교들 가운데서 신복인을 가려내어 무사히 예물을 올려보내야겠다고 양준서는 속으로 궁리하였다. 6. 탁탑천왕 조계.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산동 제주 운성현에 요즘 새로이 부임한 지연이 있으니 성은 시오 이름은 문빈이라 한다. 도임 당초에 도적의 떼가 자기 관하에 창궐한다 듣고 문빈은 즉시 2명 도두를 앞으로 불러 내 들으니 본부 제주 관하에 적굴 양산박에 있어 무리들을 몰아 노략질을 마음대로 한다 하며 또 각처 향촌에도 도적이 창궐하고 소인의 무리가 많다는구나. 이 한심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 너희 2명에게 분부하는 터이니 고생을 사양 말고 곧 본관 토병을 이끌고 나가 길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하여라. 2명 도두는 곧 태지를 받들고 그 앞을 물러나와 본관 토병을 점거하여 거느리고 순찰을 나서되 서로 길을 나누어 보병 도두는 동문으로 나가고 마병 도두는 서문으로 나갔다. 이 마병 도두는 주동이라 하는 사람으로 신장이 8척 5천에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이요. 또 한자 5치 수염이 가슴 위에 내려 흡사 삼국시절 관운장 모습인데 또 한자 5치 수염이 가슴 위에 내려 흡사 삼국시절 관운장 모습인데 무예가 또한 출중하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불러 미염공이라 하며 보병도두는 뇌행이라는 사람으로 신장이 7척 5천에 힘이 보통 사람에 지나고 또 능히 삼장 시내를 뛰어 건너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삽시오라 한다. 이날 밤에 뇌행이 20명 토병을 거느리고 동문을 나서 동계촌 안을 골고루 순찰한 다음에 영감묘에 이르러 보니 문이 방긋이 열려 있다. 뇌행이 괴이쩍게 생각하고 수하토병과 함께 횃불을 밝혀들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로 공탁 위에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 하나가 옷을 뭉쳐 베개를 삼고 시뻘건 알몸으로 번듯이 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다.
뇌행은 불문곡직하고 토병들을 꾸짖어 그 사나이를 결박지워 버렸다. 이때 오경이 지나 동편 하늘이 훤히 밝아온다. 뇌행은 속으로 이제는 조보정이나 찾아보고 해장술이나 한 잔 대접받은 다음에 그만 돌아가리라 마음먹고 수하 군사들을 재촉하여 보정의 장상을 바라고 갔다. 원래 이 동계촌의 보종은 조계라고 하는 자니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갑부로 평생의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알아 천하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며 창술 봉술에 능하고 힘이 또한 장사다. 동계촌과 시내 하나를 격하여 서계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서계촌에서 일찍이 요기가 장난을 하여 백주에도 곧잘 사람을 홀리더니 하루는 중 하나가 지나다가 그 말을 듣고 냇가에다 일자 청속 보탑을 해 세우게 한 뒤로 요기가 동계촌으로 옮아왔다. 이를 알자 조계의 노여움은 컸다. 그는 곧 서계촌으로 달려가 혼자서 그 청속 보탑을 들어다가 시내 이편에 세워 요기를 도로 서계촌으로 쫓아버리니 이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가리켜 탁탑천왕이라 한다. 이날 뇌행이 그의 장원을 찾아가자 조계는 황망히 그를 후총으로 맞아들여 술을 권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이처럼 일찍이 나오셨는지요? 지연상공의 균지를 받들어 도적을 잡으러 나왔다 들어가는 길이지요. 그래, 우리 마을에도 도적이 있습니까? 꼭 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감묘 안에 왼자 하나가 자고 있는 모양이 몹시 수상하여 하여튼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지요. 조계는 속으로 대체 누가 잡혔을까 궁금하여 술을 몇 잔 더 권하다가 잠깐 소피를 보고 오겠노라 핑계하고 밖으로 나왔다. 수상한 사나이는 결박을 당한 채로 문방 복구개가 동구만이 매달려 있다. 조계가 방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귀 밑에 붉은 점이 있고 점 위에 누런 털이 난 모습이 범상치가 않다. 조계는 물었다. 어디서 왔소? 내 도무지 처음 보는 사람이니. 그 사나이는 대답한다. 누구를 좀 찾아보려고 불원천리하고 왔다가 봉변을 당하였소이다. 임자도 없는 묘 안에서 잠 좀 잔 것이 무슨 죄겠소. 대체 찾는 이는 누구란 말이오? 조보정이요. 그이는 왜 찾는 거요? 난 그이가 천하호걸이란 말을 듣고 기니 할 말이 있어 왔지요. 내가 바로 조보정이요. 내 하여튼 당신을 구해줄 터이니 이따가 나를 보거든 외삼촌이라고 부르시오. 그럼 나도 어렸을 때 멀리 떠난 내 생질이라고 할 것이니. 이렇듯 입을 모은 뒤에 조계는 다시 후총으로 들어가서 술잔을 손에 잡았다. 얼마 안이 있어 날은 훤히 밝는다. 후히 살해하고 자리를 일어나는 뇌행을 문간까지 발해주려니까 토병들에게 끌려 나오던 사나이가 문득 조계를 보자 외친다. 아저씨, 저 좀 살려줍시오. 조계는 그를 돌아보고 너 이놈 왕소삼이 아니냐? 네, 소삼이에요. 뇌행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보종께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내 생질되는 왕소삼이지요. 우리 매씨가 예서 살다가 이에 5살 되던 해에 남경으로 떠났는데 그 뒤 10여 년 지나 이 애가 한번 나를 보러 오고는 영 소식이 없더니 어쩐 일로 여기는 왔으며 또 영감묘에는 왜 들어가 잤는지를 모르겠구려. 본래 같으면 10여 년이나 못 본 터라 얼른 알아보지를 못하였겠지만 이놈 귀 밑에 저 붉은 점이 완연한 표라 그래 알았습니다. 조계는 이번에는 그 사나이를 향하여 네 이놈, 얘까지 왔으면 을에 나부터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돌아다니며 무슨 짓을 하였더란 말이냐. 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죄 없는 놈이 이렇게 묶였을까.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고 조계가 토병이 들고 섰는 몽둥이를 빼앗아 그 사나이의 머리며 어깨며 가리지 않고 함부로 치니 뇌행과 수와 토병들은 모두 마음에 불안하기 짝이 없어. 조보정, 고정하시지요. 저희도 무어 꼭 죄인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감묘 안에서 자고 있기에 좀 수상쩍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니 보정에 생질되는 분이라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왜 있었겠습니까? 제3 사과를 하고 곧 그 사나이의 묶음을 푸니 조계는 살해함을 맞이 않으며 곧 장객을 불러 심량 화은을 내어오라 하여
도두, 너무 적다고 험을 마시고 웃고 받아주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양하고 받지 않는 것을 굳이 받게 한 다음 조개는 다시 약간 은양을 내어 토병들에게도 손을 썼다. 뇌행의 무리가 떠난 뒤에 조개는 곧 사나이를 이끌고 후당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히고 물었다. 대체 뉘시오? 그 사나이가 대답한다. 저는 동로주 사는 유당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귀 밑에 붉은 점이 있어 사람들이 저를 적발기라고 부르지요. 이번에 긴히 의논 여쭐 말씀이 있어 일부러 찾아뵈러 왔다가 간밤에 술도 취하였고 밤도 또한 깊어 되는 대로 묘 안에 들어가 자다가 그만 욕을 보았습니다. 그려. 그래, 내게 하실 말씀이란 무엇이오? 조용히 보종께만 여쭙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지요. 다들 내 신복이라 예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관계찬소이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니 북경대명부의 양중서가 10만간의 금주보배 완기 등속을 사서 자기 장인 채태사의 생신을 할애하려고 동경으로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려. 작년에도 역시 10만간의 금주보배를 올려보냈다가 중도에서 잃고는 이제는 물건도 못 찾고 사람도 못 잡았다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이것은 정령코 백성들의 고요를 짜낸 불의의 재물이라 도중에서 가로채 빼앗더라도 별반 죄될 것이 없을까 합니다. 형장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장한 말씀이요. 서서히 의논하여 하십시다. 그건 그렇고 하여간 그렇듯 욕을 보고 몸도 고단하실 게니 객방으로 나가서 좀 편히 쉬시오. 유당은 장객의 인도를 받아 객방으로 나오자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 그렇듯이 욕을 당하였나. 다행히 조보정이 나서 주었기에 그쯤으로 그래도 무사히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지 모르지 않나. 뇌행이란 놈은 그래 나를 그처럼 욕을 베고 조보정의 열량은자까지 얻어가지고 가버렸으니. 옳지. 제 놈이 갔으면 얼마를 갔으랴. 내 곧 뒤를 쫓아가 그놈을 때려 뉘고 돈을 찾아가 조개에게 돌려주면 제 필연코 좋아할 게다. 이렇게 생각을 정하자 유당은 곧 방문을 밀치고 나와 창가 위에서 한 자루 박도를 골라 잡은 다음에 문을 나서 남쪽을 향해 달려갔다. 한 오리쯤 달렸을까. 눈을 들어보니 뇌행이 20명 토병을 거느리고 저 앞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유당은 더욱 걸음을 빨리하여 뒤를 쫓으며 소리를 가다듬어 외쳤다. 네 이놈, 도망 말고 개 섞어라. 뜻밖의 말에 뇌행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이켜보니 유당이 박도를 두르며 달려온다. 뇌행은 저도 토병에게서 한 자루 박도를 빼앗아 손에 들고 소리쳤다. 네 이놈, 나를 쫓아와서 어쩌려는 게냐.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리를 안다면 보정에게서 받은 열량은자를 도로 내놓아라. 그러면 내 너를 곱게 놓아보내마. 이놈 하는 수작 보아라. 내 외숙이 나에게 준 돈이 대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내 외숙의 낯을 보지 않으면 너 같은 놈을 내 용서해 주었을 듯 싶으냐. 이놈이 은혜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잔말 말고 내 우리 아저씨한테서 뺏은 열량은자를 냉큼 내놓지 못하겠느냐. 지체하면 용서가 없을 테니 그리 알아라. 뇌행은 크게 노하여 곧 박두를 휘두르며 유당에게 달려들었다. 뇌행은 이 일대에서 무예가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유당도 또한 그 무예가 결코 그만 못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50여 합에 이르도록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다. 곁에서 보고 있던 토병의 무리들은 저희 도두가 끝끝내 유당을 당해내지 못할 것을 눈치채고 곧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치려 하였다. 바로 그때 한 옆에 길가집에 쌀인문이 열리며 수제 행색을 한 사나이가 나와 외친다. 두 분 호걸은 잠시 칼을 멈추고 이 사람의 말씀을 좀 들으시오. 두 사람이 동시에 칼을 멈추고 눈을 들어 그 사나이를 살펴보니 머리에는 통자 양말 미량 두건을 쓰고 몸에는 조연 변마포 관삼을 입고 허리에는 다갈란대를 띠고 발에는 사해와 정마를 신었으니 미목이 청수하니가 얼굴은 간혹 같고 수염은 길다. 이 사람은 곧 지다성 오용으로 표자는 학구요 도호는 가량 선생이라.
육도 삼략을 깊이 익히고 모략은 제갈량과 짝하고 재능은 진평에 지난다. 오용은 뇌행을 향하여 묻되 도두는 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과 다투시오? 뇌행이 대답한다. 이놈이 영감묘 안에서 벌거벗고 자기로 수상쩍어 잡아가뒀더니 알고 보니 조보정의 생질입니다 그려. 그래서 보정의 낯을 보아 놓아주었더니 이놈이 은혜도 모르고 내 뒤를 쫓아와 보정이 내게 예물로 준 은자를 도로 내놓으라는구려. 그래 그게 가당한 말이오. 말을 듣자 오용은 속으로 생각한다. 내 조개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대소사를 막론하고 의논 않는 일이 없고 또 저희 일가친척이라면 내가 모르는 이가 없는 터이다. 내 일찍이 조개에게 생질이 있단 말을 듣지 못했는데 난데없이 생질이 어디서 생겨났단 말인가. 이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는 노릇일 게다. 하여튼 싸움이나 말려놓은 다음에 알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유당을 향해 말하였다. 도두 말씀을 듣고 보니 아무래도 잘못은 노용에게 있는 것 같소. 조보정과는 나 역시 가까이 지내는 터이거니와 보정의 낯을 보더라도 도두와 이러는 것은 예가 아닐까 하오. 그러나 유당이 종시 듣지 않고 끝끝내 뇌행과 승부를 결하려 하니 이를 보고 뒤로 물러설 뇌행이 아니다. 두 사람이 다시 어우러져 싸우니 오용도 이제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때 문득 토병의 무리들이 북쪽을 가리키며 보정께서 오십니다 하고 외친다. 유당이 고개를 돌이켜 바라보니 과연 조개가 옷깃도 여미지 못한 채 분주히 달려온다. 네 이놈아, 도둑게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조개는 우선 소리를 가다듬어 유당을 꾸짖고 다음에 뇌행을 향하여 부디 이 사람 낯을 보시오.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 주시오. 수일 있다 찾아뵙고 사제 말씀을 올리오리다. 저 사람이 도무지 경우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지요. 보정께서 사죄하신다니 웬 말씀입니까? 뇌행은 노여움을 풀고 선선히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 뒤 오영은 조개를 돌아보고 말한다. 보정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일은 크게 벌어지고야 말 뻔하였소. 이분의 무예가 참으로 비범하시오. 내 우란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저 박도 잘 쓴다는 뇌행도 당해내지를 못하고 그저 겨우 막아내기에 급급합디다. 만약 몇 한만 더 싸웠더라면 뇌행이 필연코 목숨을 잃고야 말 형세라. 그래 내 달려나와 싸움을 말렸지요. 헌데 이분은 대체 뉘시며 어디서 오니요? 내 도무지 배운 적이 없는데. 조개는 대답한다. 그렇잖아도 선생을 청하여다 서로 의논하려 하던 참이요. 이 친구가 온데간데 없고 또 창가 위에 둔 박도 한 자루가 보이지 않기에 마음이 심히 불안하더니 문득 목동이 들어와 알리기를 한 사나이가 박도를 손에 들고 남쪽을 향해 달려가더라 하는구려. 그래 내 황망이 뒤를 쫓아온 터이거니와 참으로 그대가 몸서 나서서 강권하여 주시지 않았더면 큰일 날 뻔하였소이다. 하여튼 기니 의논할 말씀이 있으니 곧 좀 내게로 같이 가십시다. 오용은 즉시 조개와 유당을 따라 함께 조가장으로 갔다. 세 사람이 후당으로 들어가 손과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자 오용은 곧 물었다. 보종, 대체 이분이 뉘시오? 조개는 대답한다. 동로주 태생의 유당이란 분으로 천하호골이지요. 특히 나를 찾아오시는 길에 간밤에 술이 크게 취하여 영감묘 아내가 누워있다가 그만 뇌행에게 혐의를 받고 붙잡혔구려. 그래 내가 되는 대로 내 생질이라 하여 우선 구하여 내었거니와 이분 말씀이 북경 대명부의 양중서가 10만간의 금주보배를 동경으로 올려보내 저의 장인 차태사의 생신을 할애한다는데 그러한 의롭지 않은 재물을 빼앗기로 무슨 구애될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구려. 헌데 나도 간밤에 꿈을 꾸려니까 북두칠성이 내 집 지붕에가 떨어지는데 북두칠성 위에 또 조그만 별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 별이 그처럼 내 집을 비춰주었으니 필연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이분이 이렇듯 나를 찾아오셨으니 이것도 무슨 인연이 아닐까요? 그래 선생 생각은 어떠시오? 듣고 나자 오영은 웃고 말한다. 좋은 말씀이오. 그러나 다만 이 일은 사람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될 일이라.
내 생각에는 호골 7, 8명이 함께 힘을 모은 다음에야 아무래도 일이 될까보. 말을 마치고 나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더니 지다성 오용은 문득 눈을 다시 뜨며 말한다. 되었소이다. 함께 일을 의논할 리가 있지요. 누구요? 곧 이 자리로 청하여 옵시다. 양산박 부근 석계촌에서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고 있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지태세 원소이, 둘째는 단명이랑 원소오, 셋째는 화렴나 원소칠인데 전에 내가 석계촌에 살 때 같이 지내보아 그 위인을 잘 아는 터이오마는 그런 배우지들 못하였어도 형제들이 모두 의리를 중히 여기고 또 무예가 출중들 하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만 얻는다면 대사를 가히 이룰 수 있을까 하오. 원가 형제의 명자는 나도 일찍이 들었소마는 서로 보지는 못하였소. 석계촌이 예서 100리밖에 안 되니 그럼 곧 사람을 보내 청하여 오도록 합시다. 사람을 보내 청해서는 잘 오려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몸소 갔다 오리이다. 언제 가시려오? 오늘 밤 3경에 곧 떠나겠소. 오용은 대답하고 이번에는 유당을 향하여 그런데 생신강이 북경을 떠나는 날짜는 언제며 또 어느 길로 오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겠소. 아무래도 이 일은 유형이 좀 나서서 알아오셔야만 되겠소. 그럼 저도 오늘 밤으로 곧 떠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일찍 서두를 곳도 없는 노릇이 차태사 생신은 6월 보름이라는데 지금이 5월 초순이 아니오. 아직도 4, 50일이나 날짜가 있으니 내가 먼저 석계촌에 가서 삼형제를 불러가지고 온 다음에 떠나셔도 늦지 않으리이다. 의논을 정한 다음 이날 밤 3경에 오용은 약간 은자를 품에 지니고 장문을 나서 밤길을 홀로 석계촌을 향해 떠났다. 밤길을 도와 오용이 석계촌에 이른 것은 그 이튿날 해가 바로 한낮일 때다. 원소이는 마침 집에 있었다. 지게 밖에 가서서 오용이 이가 계시오 하고 부르니 뉘시오. 먼저 대답이 들리고 다음에 찢어진 두건 머리에 젖혀쓰고 다 해진 옷 몸에 걸치고 두 다리 벌겋게 드러낸 채 분주히 달려나온 원소이는 자기를 찾아온 이가 뜻밖에도 지다성 오용이라 알자 한편으로 놀라고 또 한편으로 반겨함을 맞이 않는다. 아니 선생님이 제 집에를 다 오시고 대체 웬일이신가요? 참 우리가 이게 이태만이지. 그래 그간 평안하시오. 실은 누가 18근짜리 잉어를 한 마리 얻어달래서 그래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낯선 길이오. 아 그러세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집에는 들어오시랄 데도 없고 저 건너 술집으로나 같이 가시지요. 원소이는 오용을 인도하여 함께 배에 올랐다. 서서히 노를 저어 가려니까 갈대 속에 또 한 척 배가 은은히 보인다. 너 소칠이냐? 원소이가 한마디 묻자 형님이시오. 하고 나선 사람은 바로 그의 막내 동생 화렴나 원소칠이다. 아, 오 선생님 아니세요.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마침 잘 만났군. 바쁘지 않다면 같이 한잔하러 가십시다. 두 척 배는 서로 전우하여 갈대 속을 헤치고 나갔다. 한 곳에 이르니 높은 언덕 위에 7, 8간 초방이 서 있다. 원소이는 노젓던 손을 멈추고 그 편을 향해 불렀다. 어머니, 소 집에 있수. 안으로부터 할미의 대답이 들린다. 그 녀석이 웬걸 집에 붙어 있니? 요새는 고기잡이도 안 나가고 노름판만 찾아다니니 걱정이다. 조금 아까도 들어와선 내 비녀를 빼가지고 나갔지. 하하하. 그 애가 잔뜩 몸이 달았구먼요. 하여튼 어머니 혹시 이따가라도 그 애가 들어오거든 오 선생님이 오셨으니 곧 술집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다시 배를 몰아 다리께까지 오려니 바로 단명이랑 원소호가 다리 아래로 내려와 막 그곳에 매놓은 배 위에 오르려 한다. 지금 바로 노름판을 찾아가는 모양이다. 어미의 비녀로 바꾼 듯 싶은 두 꾸러미 엽전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다. 밤낮 지기만 한다면서 또 이르러 가니 오 선생님도 오셨고 하니 오늘은 술이나 마시자. 원소이가 하는 말에 원소우는 즉시 응낙하고 네 사람은 마침내 주점을 찾아 수각 위로 올라갔다. 각기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보를 불러 술을 명하니 얼마 안 있어 한 통 술과 4접시 채소가 탁자 위에 오른다.
원소이는 물었다. 고기는 없소. 황소 한 마리 갓 잡은 게 있지요. 한 10근만 베어오. 원소호가 오용에게 술을 권하며 총구석이라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인사를 차려 한마디 하고 다음에 생각난 듯이 묻는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예까지 오셨나요? 오용이 미처 입을 열기 전에 원소이가 대신 대답한다. 누구 부탁을 받으셨다는데 18근짜리 잉어를 연하문 말이나 쓰시겠다는구나. 원소칠이 나선다. 전만 같으면 연하문 마리는 고사하고 40~50마리라도 단번에 대령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새는 어림도 없습니다. 단 10근짜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려. 그 웬 말이냐? 이 큰 물에 그만 고기가 없다니. 양산박엘 가면 이조만은 이 석회호는 워낙이 작아서 큰 고기가 없는 걸 어쩝니까? 양산박이 예서 멀지 않고 또 물이 서로 통한 터이니 그럼 거기 가서 잡아오면 그만하니요.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요. 거기 가서는 잡을 수 없으니 딱하지 않습니까? 왜? 관가에서 그만하. 관가에서 금할 리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양산박에 도적대가 600~700명이나 모여들어 있기 때문이죠. 첫째 두령이 백이수사 왕륜, 둘째 두령이 모착천 두천, 셋째 두령이 울리금강 송만이요. 그 아래 죽이라는 자가 있어 이가 도구에다 술집을 내고 초탐을 하는데 실상 이 자들은 그리 두려울 것이 없어도 근자에 새로 호걸이 하나 들어왔다는데 뭐 표자도 임충이라나요. 전에 동경 80만 금군 교두로 있었다는 사람이라 무예가 출중합니다. 그래 양산박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을 못하지요. 그거 금시초문인데. 그래 도적대가 그렇게 창고를 하는데도 관가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오. 말씀도 마십시오. 포도군간 녀석들 잡으라는 도적은 안 잡고 밤낮 나오면 애매한 백성들만 못살게 굴지요. 그저 촌중으로 돌아다니며 남의 집 닭이나 돼지 뺏어다 잡아먹기가 일쑤요. 술내라 밥내라 신발차라 무어라 사람이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원소호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말을 이어 그걸 생각하면 도리어 양산박 도적대들 신세가 부러울 때가 있지요. 도무지 그자들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려. 하늘이 무섭습니까? 땅이 무섭습니까? 관가가 무섭습니까? 만판 먹고 있고 갖은 호강 다하니 아무렇기로 지금 우리들의 이 생애에 비겨요. 실상 세 분의 무예 수단을 가지고서야 어딜 가서 무얼 하든 남에게 떨어지지는 않을 게야. 이미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야 아주 양산박이라도 올라가 보지 그러우. 그 생각도 없잖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첫째 두령 왕륜이란 자가 원체 도량이 좁아서 저번에 임충이 산에 들어가는데도 별의별 사설을 다 늘어놓고 받아들이려 않았답니다 그려. 그런 자 밑에서 어떻게 한시라도 지내겠습니까? 원소이가 하는 말에 원소호가 곧 뒤를 이어 왕륜이가 오 선생님만 같다면 저희가 벌써 산으로 들어갔지 이대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괜한 소리. 나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이 되겠소. 하지만 지금 산동하북에 참말로 영웅호걸이라 할 인물들은 적지 않지. 그야 있겠죠마는 저희들이 연분이 없어 아직 이렇다 할 분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혹 운성년 동계천의 조보정이라는 이 말을 들은 적 있소. 탁탑천왕이라고들 부르는 조계 말씀입니까? 명성은 익히 들었어도 아직 상면은 못하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인물입니다. 그처럼 재물을 우습게 여기고 의리를 중하게 아는 이도 드물 것이요. 사실 조보정 같은 이야말로 가히 생사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오용은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가 삼형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층 음성을 낮추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생선 사러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오. 돌아오는 6월 보름날이 바로 채태사의 생신인데 그 사위되는 북경 대명부 양중서가 10만간의 금주 보패를 동경으로 올려보낸다는구려. 이것을 유당이라고 그 역시 천하호걸인데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어제 조보정을 찾아와 이 불의의 재물을 도중에 빼앗자고 우리 사이에 의논이 되었거든.
그래 내 생각에 세 분이 의향만 있다면 일을 함께하여 볼까 해서 이렇게 내가 나온 터요. 이 말을 듣자 원가 삼형제는 평생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다고 즉석에서 찬성이다. 오용은 기뻐하기를 맞이 않았다. 이날은 밤이 깊도록 술 마시어 즐기고 이튿날 새벽 일찍이 네 사람은 동계천 조가장을 향해 석계촌을 떠났다. 원가 삼형제가 마침내 오용을 따라 이른 것을 보자 조개의 기쁨은 컸다. 함께 후당으로 들어가 송가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서 한 차례 술자리가 벌어졌다. 주인의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원가 삼형제의 무리는 그의 인물이 훤칠하고 언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기를 맞이 않았다. 그 이튿날 조개는 장객에게 명하여 돼지와 양을 잡게 한 다음 오용, 유당, 원가 삼형제의 무리들과 함께 장원 후당으로 가서 금전지마와 향화 등촉을 갖추어 놓고 하늘에 제를 지냈다. 만약 우리 6사람 중에 사사로운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면 천지가 주멸하시고 신명이 감찰하소서. 6사람이 차례로 맹세하기를 마치고 지전을 불사른 다음 후당에 모여 앉아 한창 술 마시며 즐길 때 문득 장객 하나가 들어와 고하되 문전에 한 선생이 찾아와 보정을 배웠고 재량을 청한다 한다. 조개는 말하였다. 내 지금 이렇듯 손님을 모시고 있는 터이니 내가 요량해서 쌀이나 서너 대 주어 보내면 될 일이지 이리 내게 품할 것이 없지 않느냐. 주었습죠. 주었건만 받지 않고 꼭 보정어른을 배워야만 하겠다는군요. 아마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한 두어 말 내어 주어라. 그리고 나는 오늘 장상에 손님이 계셔서 나가 배울 사이가 없다고 그래. 그러나 장객은 얼마 안 있어 다시 돌아와 고한다. 서너 말을 퍼주었건만 그래도 막무가내인뎁쇼. 돈이나 쌀을 바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기어코 보정어른을 배워야만 가겠답니다. 이놈, 시끄럽구나. 손님이 이렇게 계신데 내가 지금 나갈 형편이 되었느냐. 서말이 적다면 단말이고 6말이고 주워 보내고 다시는 내게 와서 말을 말아라. 그러나 장객이 다시 나간 지 얼마 안 지나 문득 장문 밖에 사람들의 둘레는 소리가 왁자하게 나며 한 자객이 뛰어들어와 고한다. 그 선생이 화를 버럭 내며 그저 사람들을 함부로 치니 이를 어찌할까요? 조개는 깜짝 놀라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문 밖으로 나와 바라보니 신장이 팔척에 도인적 풍모가 당당한 이가 10여 명 장객들을 상대로 내 이놈들 아무리 무지한 놈이기로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본단 말이냐. 한편으로는 꾸짖으며 한편으로는 친다. 조개는 앞으로 나섰다. 선생, 고종하시고 내 말씀 좀 들으시지요. 선생이 조보정을 보시려는 것은 재량을 구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소. 그래 저 사람들이 쌀을 내다 드렸으면 그냥 돌아가실 일이지. 이토록 역정을 내시는 까닭을 도무지 모르겠구려. 말을 듣자 그 선생은 한 차례 크게 웃고 대답한다. 빈도는 돈이나 쌀을 바라고 온 사람이 아니외다. 이처럼 보정을 찾아오기는 은근히 상의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촌놈들이 까닭없이 나를 욕보이니 그래 내 심사가 틀어지지 않았겠소.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같이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내가 선생이 찾으시는 조개입니다. 곧 안으로 청하여 드려 성명과 내력을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빈도의 성은 공손이요 이름은 승이요 도호는 일청선생이라 합니다. 본래 계주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창봉을 익혔고 뒤에 도수를 배워 능히 비와 바람을 부르고 안개와 구름을 타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빈도를 부르되 이분용이라 하지요. 일찍부터 운성현 동계천의 조보성 대명을 듣고도 배울 길이 없더니 이제 하늘이 내리신 10만금의 금주 보패가 있기로 두 손으로 받쳐다 보종께 드리고 진연하는 예를 삼을까 하여 이처럼 온 터인데 보종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듣고 나자 조개는 웃으며 물었다. 선생의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북경서 동경으로 가는 생신강이나 아닙니까? 공손승은 깜짝 놀라 되묻는다. 보종께서는 대체 어떻게 아셨나요? 그건 짐작으로 한 말입니다. 조개는 곧 그를 이끌고 후당으로 들어가 오용의 무리 5사람과 새롭게 술자리를 정돈하고 다시 주요를 갖추어 접대하였다.
석상에서 오용이 말한다. 보정 꿈에 북두칠성이 지붕 위에 떨어지더라 하더니 바로 우리 7사람을 말하미요. 헌데 재물이 어느 길로 오는지 요전에 우리 말한 대로 유당형이 좀 알아오셔야 하겠소. 유형, 일부러 가실 것 없습니다. 하고 공손승이 나선다. 내가 벌써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정령 황리강 대로상을 지나간다 하더군요. 그 말에 조개가 입을 연다. 황리강 동편 십리길에 안락촌이라 있는데 거기 백일서 백승이란 사람이 살지요. 전에 내게 와서 의탁하고 지낸 일도 있고 해서 내 말이라면 거역은 못할 겝니다. 황리강이라기에 생각이 나서 말이오마는 그 사람도 쓸 데가 있으면 씁시다 그려. 말을 듣자 오용이 무릎을 친다. 보정꿈에 북두칠성이 떨어지고 그 두병 위에 또 조그만 별 하나가 붙어 있더라니 그게 바로 이 사람을 말함인가 보오. 조개가 묻는다. 그는 그렇거니와 대체 어떠한 수단으로 10만간을 뺏는 것이 좋겠소? 오용은 웃고 대답한다. 네, 그것은 내게 맡기시오. 저희가 오는 광경을 보아서 힘으로 뺏을 것이면 힘으로 뺏고 꾀로 뺏을 것이면 꾀로 뺏을 것이니 의논을 정한 다음 7사람은 이날 밤이 깊도록 후당에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